기원전 72년 집정관들의 거듭된 패배에 분노한 원로원은 1차 삼두 정치의 주역인 마르코 리치니오 그라소에게 전쟁 지휘권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당시 40살쯤 되던 그라소는 매우 인기 있는 인물이었다. 로마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고귀한 가문 출신인 그는 기원전 83년에서 81년 내전 중에 그는 신라 편에 서서 포르타골리나 전투 승리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면서 자신을 과시할 기회를 얻었다. 그라소는 신라의 추방 명단의 공표를 이용하여 이탈리아 남부의 수많은 토지를 인수하여 부자가 되었다. 로마에서도 그는 광범위한 부동산 자산가 그룹의 선두에 있었고, 그는 영원한 정치적 지지를 보장받기 어려운 처지에 처한 원로원 의원들에게 거액을 빌려주었고, 이런 식으로 그들의 영원한 정치적 지지를 보장받았다. 군사적 차원에서 그는 체사레 또는 폼페이오에 비교될 정도로 군사적 천재는 아니었지만 원로원은 그에게 이전에 집정관이 지휘한 4개의 병력과 합쳐 그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병력의 수는 총 약 4만 5천 명에 이른 6개 군단을 징집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스파르타코를 이기기 위해서 그라소는 전임자들과 달리 전술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그의 목표는 반란군을 찾고 로마군들이 그들의 모든 통신과 보급품을 차단하고 결국 체계적으로 반란군을 학살할 수 있는 곳에 가두는 것이었다. 그라소는 루카니아에 진을 쳤다. 그런 다음 그는 그의 특사 중 한 명인 문미오에게 두 군단을 데리고 전투에 참여하지 말고 스파르타코의 움직임만을 감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문미오는 명령을 무시하고 반란군이 보이는 곳에 도착하여 전투를 시작했다. 다시 한번 스파르타코의 반란군이 승리했고 로마군들은 도망쳐 그라소의 진영으로 피신했다. 여기에서 로마군 사령관은 패배를 기억에 남는 교훈으로 바꾸기로 결정했고 최초의 도망자 약 500명에게 10명 중 1명을 죽이는 처벌인 데치마치오네를 실시했다. 이 시점에서 자료들은 세부 사항에 대해 매우 빈약하다. 그라소와 스파르타코는 몇 차례의 접전을 벌였고 이 접전들에서 로마군들이 이겼다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 이전의 적들과는 다르고 더 준비된 적과 마주하고 있다고 확신한 스파르타코는 레찌오라는 도시를 목표로 더 남쪽으로 향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그의 목표는 그의 군대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새로운 노예로 그의 군대를 늘릴 수 있는 지역인 시칠리아로 이동하는 것이었다. 시칠리아에서 아프리카로 가는 통로가 보장되고 이런 방식으로 로마의 옥죄기에서 탈출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스파르타코 군대에는 함대가 없었고 전직 검투사는 시칠리아에 도착하기 위해 해적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만 했다. 시칠리아로의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스파르타코는 소수 부하들에게 일부 해적과 접촉하도록 했다. 시칠리아로의 통행이 성공했다면 이 사람들은 섬에서 반란을 선동하고 나머지 군대를 데리고 오기 위해 다른 배를 보낼 수도 있었다. 그러나 해적들은 스파르타코를 속였다. 선불금을 받은 후 그들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아마도 로마 함대의 도착을 두려워했거나 그라소에게 뇌물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해적들에게 버림받은 스파르타코는 부하들에게 뗏목을 만들게 함으로써 스스로 도강을 시도했지만 한겨울의 악천후와 해협을 가로질러 불어오는 강한 바람은 모든 시도를 헛되게 했다. 따라서 스파르타코에게는 부하들과 함께 아스프로몬테 고지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그라소의 군대는 거대한 요새화 작업을 시작했다. 돌 성벽과 망루가 해자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게 만들어서 반란군이 북쪽으로 탈출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스파르타코는 처음으로 로마군의 방어선을 돌파하려 했으나 큰 손실을 입고 격퇴당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에 실시된 두 번째 시도는
성공적이었으며 전장에 여러 사람을 남겨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란군은 봉쇄를 뚫고 다시 북쪽으로 이동했다. 이 시점에서 군대는 다시 나누어졌다. 스파르타코의 의도는 전통적으로 로마인들이 적대적인 험난한 지역인 산리오로 향하는 것이었고 그곳에서 군대를 보충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 켈트족과 게르마니아족으로 구성되고 가스토와 깐니코라는 두 사람이 지휘하는 그룹은 대신 사령관을 버리기로 결정했고 아마도 시칠리아 원정대의 완전한 실패에 대한 비난을 받았을 것이다. 확실한 것은 반란군의 상황이 상당히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크라소는 그의 군대가 거의 온전한 상태로 그들 뒤에 남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원로원은 세르토리오의 반란군에 대항하여 스페인에서 수행된 가혹한 전투에서 돌아온 폼페오를 이탈리아로 소환했다. 폼페오가 이탈리아로 돌아오면서 진짜 위험은 자신이 치명적인 소나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었다. 켈트족과 게르마니아족으로 구성되고 가스토와 깐니코라는 두 사람이 지휘하는 그룹은 대신 사령관을 버리기로 결정했고 아마도 시칠리아 원정대의 완전한 실패에 대한 비난을 받았을 것이다. 확실한 것은 반란군의 상황이 상당히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크라소는 그의 군대가 거의 온전한 상태로 그들 뒤에 남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원로원은 세르토리오의 반란군에 대항하여 스페인에서 수행된 가혹한 전투에서 돌아온 폼페오를 이탈리아로 소환했다. 폼페오가 이탈리아로 돌아오면서 진짜 위험은 자신이 치명적인 소나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었다. 스파르타 반란군의 나누어짐은 로마군에게 유리했다. 크라소는 오늘날 바스툼 근처인 깐테나에서 가스토와 깐니코가 지휘하는 반란군 파견대를 놀라게 했고 그리고 대대적인 전투에서 반란군을 격파했다. 대신 스파르타코는 탈출하여 크라소가 뒤에 배치했고 단순히 스파르타코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것만 명령을 받았던 로마 파견대를 도발하여 파견대에 심각한 패배를 입혔다. 이 승리 이후 스파르타코는 그의 군대를 이탈리아 반도 밖으로 다시 수송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브린디시로 향할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출발하기도 전에 트라치아 지역에서의 승리적 군사작전에서 돌아온 로마군이 브린디시에 상륙했다는 소식을 받았다. 이제 사방이 막힌 스파르타코는 크라소와 전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크라소는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일지라도 전투를 의도하고 있었다. 다른 두 군대가 도착하기 전에 달성한 확실한 승리는 그에게 반란군을 물리친 독점적인 이점을 주장할 가능성을 제공했을 것이다. 그 후 두 군대는 정확한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아마도 살레르노 지방의 올리베토 치트라 근처일 것으로 추정되는 셀레 전투에서 서로 대결했고 그리고 로마군들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스파르타코는 수천 명의 동료들과 함께 전투에서 사망했다. 그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다른 반란군과 함께 공동 묘지에 던져졌을 것이다. 산채로 붙잡힌 노예들은 더 나쁜 운명을 겪었다. 크라소는 다른 반란 시도에 대한 경고로 로마와 카푸아를 연결한 아피아 가도에서 약 6,000명을 십자가에 처형했다. 일부 반란군은 탈출하여 북쪽으로 향했지만 그들은 마침내 에트루리아에서 폼페이오 군대에 의해 가로막혀 학살당했다. 세 번의 커다란 노예 반란 이후 더 이상 노예 봉기는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스파르타코의 마지막 반란군들은 아마도 기원전 63년 로마의 반체제 인사인 루치오 세르지오 까틸리나의 혁명시대에 합류했을 것이다. 노예제도 현상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로마인들은 그 순간부터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했다. 검투사 양성소는 더욱 엄격한 통제를 받았고 반면에 몇 년 후 독재자가 된 줄리오 체사레는 시골에서 자유노동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농업법을 공포했다. 이 반란이 실패하게 된 원인은 다양했다. 반란군은 항상 단일하고 달성 가능한 정치적 목표가 부족했었다.
스파르타코의 반란은 무엇보다 노예들 사이에서 각각의 개인적인 이익이 얼마나 우세했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동료들에게 철칙을 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의 반란은 로마인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특히 살루스티오와 치체로네를 포함하여 사건과 동시대의 사람들의 자료들은 노예들이 보여준 용기에 대해 생생한 감탄을 느낄 수 있었다. 수세기 후에도 스파르타코는 칼 마르크스에 의해 가장 위대한 로마 지도자이자 고대 프롤레타리아트의 진정한 대표자로 칭송되었다. 스파르타코는 평등주의적 사상이 물씬 풍기는 숙련된 군사 지도자임을 보여주었다. 처음에 로마인에 의해 과소평가된 그는 로마인들을 여러 차례 쳐부수고 심지어 겁을 주기도 하여 한니발의 유령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결국 그는 전장에서 패배했고 그곳에서 거의 죽음을 맞았다. 아마도 기원전 136년에서 기원전 132년에 시칠리아에서 벌어졌던 첫 번째 노예 전쟁이 끝났을 때 자산에 관련되어 당시에 로마인들이 최고의 재산을 보여준 노예들은 죽이지 않고 주인에게 반환되었다. 스파르타코 지도 아래 반란군은 두 가지 형태의 배제된 사람들이 합쳐진 것 같다. 노예와 오랫동안 로마인들에 의해 소외된 이탈리코 지역 동맹국들이다. 스파르타코가 죽은 다음해인 기원전 70년에 인구 조사가 발표되었고 그것에 의하면 로마 시민의 수가 이전 인구 조사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이탈리코 지역 동맹국에 대한 시민권 확장이 현실이 되었다. 로마 사회에서 노예 제도의 기본 개념은 변하지 않았고 비록 스파르타코 시대의 도시 노예의 생활 조건과 농촌 노예의 생활 조건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을지라도 노예 노동 착취는 본질적으로 약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로마는 동화를 위한 명백한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 개편의 길을 열어두었었다는 점을 덧붙여야 한다. 사실 노예는 자유인이 되었으며 자동으로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게 될 노예 해방의 관행은 점점 더 널리 퍼졌다. 자유인들은 여전히 옛 주인에 대한 법적 의무를 유지했지만 이제 더 이상 소유자와 노예 사이가 아닌 자유인 사이의 관계 내에서 이루어졌다.